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42페이지 이제 고용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용인이란 말은 한마디로 이제 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용어에 정의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 자,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냥 편의상 간단하게 이제 소공사, 보조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를 텐데, 용어에 정의할 때 그 개념을 정확히 잘 아시면 여기서 뭐 절반 끝나요. 여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 사람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로서. 자, 그런데 용어에 정의할 때는 여기 가로 열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런데 자, 그들은 이제 고용인은 아니니까 여기다 쓸 필요 없어요. 그들은 고용인이 아니라 사원 임원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두 종류가 있다. 즉 고용인과 사원 임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중에 이제 고용인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들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다음 개업 공인중개사를 도와서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자. 그래서 그걸 보조하는 자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조는 어땠어요? 자, 보조는 이들은 개업 공인이 소속된 건 맞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에 소속되었다. 자, 이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중개 업무를 못하고 자,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현장 안내, 자, 현장 안내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반 소모와 같은 자, 이런 식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돼서 자, 단순한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자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고용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 중개사법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건데, 자, 이들 고용인, 고용과 관련해서요,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자, 이거 정리하자면 첫 번째, 고용 의무가 있느냐? 고용 의무 이런 건 없어요. 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든가 말든가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고용은 의무적 상이다. 또 얼마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인원 제한 이런 거 있나요? 자,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뭐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고용하고 뭐 한두 명 고용하면 할 수 있어요. 또 뭐 소속 공인중개사는 몇 명, 보조원 몇 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자, 단지 이제 이런 걸 고용했으면 신고 의무는 부담합니다. 자, 신고 의무는 부담해요. 그래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고용신고와 그다음에 크게 종료신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고용을 했으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기 전까지는 신고를 하고 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종료신고는 뭐냐? 자, 고용인 관계가 종료됐어요. 즉 해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들이 사표 쓰고 나갔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었죠. 그랬을 때는 이거는 자, 언제까지? 종료일로부터. 자,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이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관계가 종료됐으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자,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요. 종료신고가 이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 뒤에 이제 뒤에 쪽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이들 고용인도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고용인도. 그러면 고용인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자, 소공사 같은 경우는요, 무슨 교육을 받느냐? 실무교육 받아요.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거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보조원. 자, 보조원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저 뒤쪽에 교육 파트에 나옵니다. 미리 참고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들은 각각 자, 고용신고일 전.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교육을 받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소공사는 실무교육, 그 다음에 보조원은 직무교육.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업무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들은요. 자, 우리 교재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이들은 업무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거기 보면 소공사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호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 뭐 볼 필요 없어요. 왜냐? 여기 용어의 정의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벌써 자격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점은 뭐냐? 여기 보세요. 업무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업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거기 보시면 중개 업무와 관련된 주된 업무들, 뭐 거래계약서 작성하거나 확인설명서 작성하거나 상담하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둘 다 고용인, 즉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역할, 즉 보조 역할은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가 됐건 뭐가 됐건 둘 다 보조 업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점,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해요. 자,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없다. 자격이 있고 없다. 그러니까 이 자격과 관련된 어떤 제재 파트가 있을 것이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제재도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업무 할 수 있고 없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보조 업무는 다 같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현장 안내 일반 소모 안 합니까? 해요. 자, 왜? 직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 역할은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을 배우다 보면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법 규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마라. 혹시 기억나나요? 예. 그래서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법에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다 이제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교재 43페이지에 그 4번에 나와 있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들 고용인을 고용해서 업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이럴 텐데, 자, 이들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자,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서 거래 당사자, 즉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누가?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고용인의 잘못에 대하여 이를 고용한 사람, 즉 고용주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고용인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행위에 대해. 당연한 얘기죠. 이들이 개인적으로 뭡니까? 누구하고 시비를 붙어서 폭행을 했다든가 절도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책임 안 지죠. 단지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한다 이랬어요. 우리 법에. 그러니까 고용인이 한 잘못은 곧 누구의 잘못이 된다?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이 된다. 간주 규정.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 자,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이요 몇 가지나 되느냐? 세 가지나 돼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민사 책임 있고요. 두 번째, 행정 책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한 잘못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이 상당히 어때요? 많죠. 부담이 됩니다. 즉, 너희들은 고용한 직원이 똑바로 하든지 잘 감독을 해라.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책임을 지니까 그만큼 어때요? 함부로 직원들한테 맡기지 마라. 어떤 이런 측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민사책임. 자, 민사책임은 뭐냐? 이 고용인이 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금전상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배상하는 게 바로 민사책임이에요. 그래서 민사책임은 한마디로 뭐냐면 금전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을 누가? 예, 개업공인중개사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책임을 지는데 무슨 책임이냐면 이거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은 뭐냐? 개업공인중개사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은 고용인이 했어요. 그래도 그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돼. 왜? 지는 잘못 없어도 책임진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가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고용인 찾아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고용인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서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관계를 부진적 연대책임 이런 말을 써요. 조금 어려운데. 자, 부진적 연대책임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 순서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못한 고용인 찾아가서 청구를 하고 고용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찾아가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동시에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관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고용인한테 자, 네 대신 내가 물어준 이 돈 물어내. 즉 이건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에게 자기가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뭐냐? 피해 의뢰인을 즉각적으로 배상을 해주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행정책임은 뭐냐? 자, 고용인이 한 잘못이 행정처분을 얻어맞을 잘못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행정처분 내용이 뭐냐? 만일 등록 취소나 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고용인이 얻어맞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니죠. 즉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때리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고용인이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고용인한테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당신이 대신 이러한 처분을 받으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책임은 뭐냐면 한마디로 대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러한 처분을 고용인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당신이 얻어맞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 다음 형사책임.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형사책임이 뭐냐면 말 그대로 형법상 형벌 얻어맞는 잘못입니다. 자, 형법상 형벌 얻어맞는 잘못을 고용인이 저질렀을 때 그러면 이러한 형벌은요.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고용인한테도 부과하느냐? 예,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한테도 직접 부과하는데 문제는 고용인이 잘못해서 형벌을 부과받으면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개업공인중개사 당신도 형벌을 부과받으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양벌규정 이렇게 얘기해요. 양벌규정. 자, 여기서 양벌규정이라면 니네 둘 다 벌 받아라 이 말이야. 니네 둘 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고용인한테도 형벌 부과하고요. 그 다음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개업공인중개사 너도 형벌을 부과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벌 부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우리 법조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를 봐보세요. 우리 교재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자, 둘째 줄 봐보세요. 자, 형사책임 둘째 줄 보시면 자, 이 몇 조 몇 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누가? 고용인이. 자, 이들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고용인을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을 가한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요. 형벌 규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 형벌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징역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벌금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일 고용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형벌을 받겠죠. 즉 고용인은 징역을 받거나 벌금 받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용인이 형벌을 받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당신도 벌을 받아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을 과한다 그랬어요. 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을 과한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여기를 놓고 봅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을 때 고용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둘 중 하나 받아요. 징역을 받았건 벌금을 받았건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징역형은 받지 않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만일 고용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고용인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둘 중에 하나 받아요. 그런데 고용인이 뭘 받았건 상관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은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예, 벌금형은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잘못한 고용인한테도 형벌을 부과하고 그다음 관리감독 소홀히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래서 둘 다 부과하니까 뭐다? 양벌 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벌 규정 어디에만? 형사 책임에만 적용되지 민사나 행정 책임에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뭐라고 했나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고용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벌금, 즉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벌금, 형벌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전과자잖아요.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평소에 고용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했어요. 절대 이렇게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짓을 하지 마라. 교육도 단단히 시켰어요. 그런데도 사고를 쳤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했어.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사고 쳤다고 해서 이거 벌금 받게 하면 너무 이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단서 조항으로 만일 이렇게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벌금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벌금형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벌금 받지 않겠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평소에 관리 감독 다 했는데도 이렇게 얻어맞는다면 이것은 참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예외로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판례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결격사유와 연관된 판례인데 자 결격사유 파트 배우실 때 그게 있었어요.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3년간 결격이다. 자, 한번 그 해당 페이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오로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입니다. 벌금을 받게 되면 3년간 결격. 그런데 자, 개업공인중개사 만일 이렇게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받은 게 만약 300만 원 넘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자, 결격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이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등록 취소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을 받아야 결격이고 취소되는데 양벌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고용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한 잘못 때문에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결격으로 삼아서 등록까지 취소하면 이건 이중처벌이다. 너무 가혹하다. 자, 그래서 그냥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받는 것만 끝내고 그 다음에 결격으로 보아 취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이 판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걸로 인하여 이제 결격이 되고 취소된다는 얘기고 양벌 규정은 여기에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용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5페이지 휴업과 폐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업과 폐업. 자, 휴업과 폐업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 자, 이제 크게 우리가 자, 휴업과 폐업인데 휴업은 말 그대로 좀 쉬고 싶다 이거고 폐업은 뭐예요? 자, 그만두고 때려치우는 거 그거죠. 그런데 휴업을 하건 폐업을 하건 등록 관청이 어때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단속을 나갈 때 그거 감안하겠죠.
자, 그래서 등록관청이 알아야 되니까 휴업을 하건 폐업을 하건 등록관청이 알 수 있게끔 뭐 해라? 신고해라 해가지고 그 신고 절차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죠. 자, 먼저 휴업을 봅시다. 자, 휴업은요. 휴업한다고 해서 항상 신고하는 게 아니라 휴업은요. 자, 3개월을 초과할 때, 자, 그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 쉴 때는 신고 안 하고 쉬어도 괜찮아요. 짧게 쉬는 거는 뭐 그래서 잠깐 휴가를 갔다 온다든가 이런 경우 일일이 뭐 신고 안 해도 돼요. 3개월 넘어서 즉 좀 길게 휴업할 때는 신고해라. 자, 그런데 이때 신고할 때는 사전 신고 즉 미리 즉 휴업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쉬어야지 휴업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사전 신고란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또 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도 나 그만둘래 하고 쉬었다면 내려놓고 놀다가 천천히 신고하는 게 아니라 폐업하기 전에 이것도 사전 신고. 자, 이거 미리 신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휴업 신고서, 폐업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봐요. 그럼 이제 그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하는데 이때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신고할 때 뭐 한다고요? 등록증을 첨부. 이 말은 등록증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등록증 첨부해서 반납하고 마찬가지 폐업할 때도 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거 반납합니다. 왜냐? 휴업이나 폐업한다고 해놓고 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누가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건 할 수 있겠죠? 또 휴업 폐업했으면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업무를 하고 싶다면 다시 재개 신고하고 다시 재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등록증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또 영업을 또 불법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반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고를 접수받으면 이제 등록관청은 이제 이걸 협회에다 통보한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협회에다도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 폐업은 뭐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폐업했다가 내가 다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자, 재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등록 절차를 거쳐서 다시 등록하면 얼마든지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등록하면 되고요. 폐업은 뭐 별로 복잡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휴업은 자, 그다음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휴업 기간. 그러니까 마냥 길게 쉴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휴업 기간 거기 보니까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휴업 기간은요.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렇게 6월을 초과하여 많이 쉴 때는 뭐 하는 게 나아요? 폐업하는 게 낫죠.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예외 사연이 있습니다. 자, 예외는 있어요. 자, 무슨 예외가 있냐? 거기.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또 취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즉 6개월을 넘을 수밖에 없는 사유. 뭐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치료만 뭐 1년, 2년 이렇게 받는 경우 있죠. 또 군대 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2년 정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만 쉴 수가 없어요. 또 취약, 뭐 내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대학이나 대학원 지나가다 보면 기간이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 6개월을 넘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기 싫어서 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없으니까 나 쉬겠다. 이런 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기간 변경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휴업기간을 뭐 하겠다? 변경하겠다. 이건데, 자, 기간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고한 기간을 단축하겠다. 나 이렇게 길게 쉰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쉬고 그냥 짧게 쉬고 다시 일하고 싶다. 그럼 기간을 단축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좀 연장을 해서 더 쉬고 싶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기간 변경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기간을 변경하고 싶다 이건데, 자,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기간을 단축할 때는 굳이 변경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뭐가 있냐면 그 맨 밑에 보시면 재개업 있죠. 자, 휴업을 이만큼 자 5개월 쉰다고 휴업 신고했어요. 그런데 2개월만 쉬고 나 그냥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기간 변경 신고 2개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 재개 신고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 그냥 2개월만 쉬고 바로 일할래요. 재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때는 변경 신고 안 해도 돼요. 이때가 문제, 이때. 자, 휴업을요, 지금, 자, 4개월 쉰다고 했어요. 왜? 몸이 아파서 좀 쉬어야 되는데, 치료를 받다 보니까 4개월로 부족해요.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2개월 더 연장하고 싶어요. 자, 2개월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그때 뭐 한다? 기간 변경 신고. 그래서 4개월 먼저 신고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또 기간 변경 신고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연장할 때 기간 변경 신고하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요. 자, 보충해가지고 박스가 있는데,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지만 기간 변경과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얘기냐? 자,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요, 등록증을 이렇게 뭐예요? 반납하러 등록관청 가야 돼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만 인정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간 변경 신고와 재개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재개 신고만 보면 되죠. 자, 맨 밑에 재개 신고 봅시다. 자, 재개 신고라는 건 뭐냐? 자, 내가 이제 휴업한다고 이렇게 휴업 신고했어요. 자, 5개월 쉰다고 휴업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알아서 업무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재개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하고. 그냥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요, 미리 이렇게 재개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등록증 반납했잖아요. 그거 찾아와야 돼. 자,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하고 업무를 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5개월 쉰다고 했는데 5개월 다 쉬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한 3개월만 쉬고 나 일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굳이 기간 변경 신고하고 또 재개 신고할 게 아니라 바로 재개 신고. 네. 바로 재개 신고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기간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휴업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개 신고를 하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재개 신고를 하면요, 아까 등록증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즉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사무실에 걸어놔야 돼요. 자, 등록증 원본 게시 의무 있었잖아요.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 신고하면 등록관청은 이렇게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업과 폐업 파트는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